1909년 9월 4일 조선의 영토가 일본의 철도 이권과 맞바뀌어 사라진 날입니다. 잠깐,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느끼셨다면 정상입니다. 실제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날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옆집에 덩치 큰 이웃이 하나 삽니다. 어느 날 그 이웃이 여러분 집 열쇠를 힘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는 동네 부동산 중개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집 마당 제가 드릴게요. 대신 저한테 버스 노선 하나만 넘겨주시죠. 부동산 중개인은 흔쾌히 악수를 합니다. 거래 성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 주인은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황당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덩치 큰 이웃의 이름은 일본이었고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맡은 쪽은 청나라였으며 팔려나간 집 마당의 주인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래를 먼저 제안하고 판을 짠 것은 일본이었다는 점입니다. 청나라는 일본이 내민 조건을 수락한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의 이름은 간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기 땅도 아닌 곳을 주인 허락도 없이 팔아치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을 판 대가로 일본이 손에 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도둑맞은 역사찾기에서는 일본이 철도 이권 하나를 얻기 위해 조선 땅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버린 이 황당하고도 분노스러운 영토 장사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팩트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간도가 어디냐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땅의 정체부터 확인하시죠. 간도,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막상 어디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과서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지금의 중국 지린성 일대, 두만강 북쪽 백두산 동편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평원지대입니다. 면적만 따져도 한반도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이게 그냥 동네 뒷산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냥 빈 벌판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이 땅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세금을 냈습니다. 1900년대 초 기록에 따르면 간도 거주 조선인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간도는 고향이었습니다. 관념 속의 영토가 아니라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실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 이범윤이라는 관리를 먼저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3년에는 아예 간도관리사라는 공식 관직을 새로 만들어 이범윤에게 맡겼습니다. 이범윤은 단순히 구경만 하러 간 게 아닙니다. 현지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행정을 관할하고 세금도 걷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닙니다. 조선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일본과 청나라가 만나서 서류 한 장을 교환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조선은 그 테이블에 없었습니다. 아예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조선은 왜 협상 테이블에 없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 사건의 진짜 구조가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PART 1루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 백두산 정계비의 진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어야 합니다. 간도는 원래 누구 땅이었느냐? 시계를 171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선 숙종 38년입니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국경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해 공식 회담을 열었습니다. 조선 측에서는 접반사 박권희, 청나라 측에서는 오라총관 목극 등이 각각 대표로 나섰습니다. 두 대표가 협의한 결과 백두산 정상 인근에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이 비석에는 두 나라의 국경선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핵심 문구는 이것입니다. 서위암록 동이토문,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것이 공식 국경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토문강이 어느 강이냐를 두고 조선과 청나라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조선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토문강은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이다. 조선 측 사료들을 보면 토문강과 두만강은 명확히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백두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토문강이고 남쪽으로 흘러 동해로 빠지는 강이 두만강이라는 것이 조선 측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토문강 이남의 간도는 조선 영토라는 농어입니다. 청나라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토문강과 두만강은 같은 강이 다른 이름일 뿐이다. 따라서 두만강 북쪽의 간도는 청나라 영토다. 이 해석 차이가 바로 간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느냐? 이 문제는 현재도 학술적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선 측 주장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같은 강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면 굳이 꼼꼼하게 구별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은 지형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조선의 주장은 단순한 억지가 아니라 사료와 지형에 근거한 농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료 지배의 증거입니다.
1902년 파견되어 1903년 간도관리사로 정식 임명된 이범유는 현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행정을 펼치고 부세, 즉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국제법에서 영토 주권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 실효 지배입니다. 관리를 보내고 세금을 걷고 행정을 펼쳤다.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이 간도에 대한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백두산에 돌 하나 세워놓은 게 대수냐 싶으시겠지만 그 돌 하나가 국제법상 영토 경계의 근거가 됩니다. 조선은 분명히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탄탄한 근거를. 그렇다면 이 탄탄한 근거를 가진 조선이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1905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PARTT, 을사늑약이 만든 괴물, 외교권 강탈과 영토 매각의 구조, 1905년 11월 17일. 이 날짜는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날입니다. 을사늑약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통째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외국과 직접 조약을 맺을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외교적으로 입이 막힌 겁니다. 손이 묶인 겁니다. 국제 무대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의 모든 외교 업무를 자신들이 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신 처리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인 권력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을사늑약 이후 간도 문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손에 쥔 일본은 1907년 8월 간도에 이른바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간도 거주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청나라와 본격적인 간도 협상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인 보호는 명분이었고 만주 이권 확보가 본심이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러일 전쟁 1904에서 1905 이후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만주 철도를 손에 넣었고 만주 전역으로 세력을 뻗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봉선 철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만주 진출의 핵심 동맥이 될 이 철도를 확실히 장악하려면 청나라와의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 카드로 일본이 꺼내든 것이 바로 간도였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1909년 9월 4일 바로 이 구조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른바 간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협약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 대신 일본은 만주에서 철도 개축 운영권과 탄광 채굴권을 갖는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일본 대표와 청나라 대표 딱 둘이었습니다. 정작 그 땅의 주인인 조선은 없었습니다. 초대도 받지 못했고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챙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봉선 철도의 개축 운영권이 핵심이었습니다. 안동, 지금의 단둥에서 봉천, 지금의 선양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러일 전쟁 당시 군용 경편철도로 먼저 깔린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노선을 표준궤로 개축하여 본격적인 상업 군사 철도로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 권리를 간도 협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공식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탄광 채굴권까지 얹었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시죠. 일본이 이 거래에서 지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 땅입니다. 간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땅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남의 땅을 팔아서 철도와 탄광을 챙긴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푼 거래였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걸 팔았으니까요.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강도가 남의 집 열쇠를 훔쳐서 그 집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아주 당당하게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 즉 간도협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PART3, 간도협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국제법이 말하는 진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도협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진단서를 달고 나온 조약입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해드리는 세 가지 근거는 한국 및 일부 국제법 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하고 발표해온 법리적 농어입니다. 국제사법기관에서 공식 판결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 조약은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당사자 부재의 원칙입니다. 국제법에서 영토에 관한 조약은 반드시 그 영토의 주권자가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내 집을 팔 때 내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간도협약에서 조선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두 번째, 강박에 의한 조약 무효 원칙입니다. 간도협약이 가능했던 것은 을사늑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을사늑약 자체가 군사적 강박 하에 체결된 불법 조약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서울 한복판에 군대를 배치한 상태에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고 조약문에 황제의 어세가 정상적으로 날인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날인 자체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을사늑약의 불법성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국제법 조항이 있습니다. 1969년 체결된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저11조와 저12조입니다. 저11조는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 저12조는 국가 자체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에 의한 강박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그 조약은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을사늑약에는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엔나 협약은 1969년에 만들어졌으니 1905년에 소급 적용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조약 무효 원칙은 비엔나 협약 이전부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온 원칙입니다. 불법 조약에서 파생된 간도 협약 역시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리권 남용의 문제입니다. 을사늑약에 따라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대행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리 행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팔아치우는 행위는 대리권의 명백한 남용입니다.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청나라에 넘긴 행위는 조선을 위한 대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불법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근거는 한국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되어 왔습니다. 국제법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학술적 농어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사료로 쌓아온 겁니다. 법대로 따지면 간도협약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진단서를 달고 나온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역사 왜곡입니다. PART 사후,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왜곡으로 쌓아올린 두 번째 장벽. 2002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역사 재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동북병학역사여현 상계열 연구공정, 줄여서 동북공정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말 그대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북공정의 핵심 목표는 간단합니다. 중국 동북지역, 즉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 발해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이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배운 역사를 중국은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고대사 논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공정의 이면에는 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사의 일부라면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도 중국 역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도에 대한 역사적 영고권 주장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의 영토 분쟁에 대비한 역사적 포석이기도 한 겁니다. 중국이 간도 문제에서 내세우는 주요 논리를 보면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이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정계비의 경계선은 두만강이 되고 간도는 청나라 영토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측 사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을 명확히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강이 같은 강이었다면 굳이 다른 이름으로 구별해서 기록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제국이 1902년에 이범윤을 파견하고 1903년에 간도관리사로 정식 임명하여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조선이 간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역사 왜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교과서에, 지도에, 논문에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동북공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기억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712년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공식 국경선을 확정했습니다. 조선 측 대표 박권과 청나라 측 대표 목극 등이 합의한 이 비석에는 토문강을 동쪽 경계로 한다는 내용이 새겨졌습니다. 대한제국은 1902년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하고 1903년 간도관리사로 정식 임명하여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습니다. 1907년에는 간도에 통간부 파출소를 설치하며 청나라와의 협상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909년 9월 4일 조선을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간도를 청나라에 넘기고 안봉선 철도 개축 운영권과 탄광 채굴권을 챙겼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땅을 팔아 이권을 챙긴 것입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간도 협약은 당사자 부재, 강박에 의한 조약 무효 원칙, 대리권 남용이라는 세 가지 국제법적 농어에 의해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국 및 국제법 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법리적 주장입니다. 이건 역시 팩트입니다.
2002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이 지역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두 번째 장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장 간도를 되찾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현실 국제 정치에서 영토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잃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그냥 남의 역사가 됩니다. 모르면 빼앗겨도 빼앗긴 줄 모릅니다. 하지만 알면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 기록하고 연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일본은 남의 땅을 팔았습니다. 중국은 남의 역사를 가져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역사는 우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역사를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도둑맞은 역사 찾기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숨긴 역사의 이면을 팩트와 사료를 바탕으로 계속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